맑은 곳 되올라 잘못한 나라도 가슴을 가구가고 있네. 좀 한덩이고 좀 먼 전지처럼 살아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점프투 스마트포트 프로젝트 부산법원 최고교양과정 8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국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선조들의 그와 같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최고 교양과정이 제1강을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8강으로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강좌도 물론 우수했지만 오늘부터 남은 5개의 강좌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최고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IT 세계의 무궁한 세계를 조감할 수 있는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확보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김진영 박사님은 서울공대를 나오시고 미국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박사학위를 따시고 오랫동안 카이스트에서 제자 양성에 진력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게임 회사 창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교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한국 소프트 산업에 살아있는 산증인이기도 하고, 저와는 4년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징가, 트위터 5개사 본사를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임원들하고 그 현황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날 또 백스코에서 영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또
또 이런 행사에서 강연하신 바도 있고 다시 서울 올라가셨다가 또 오늘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코딩, 이른바 프로그램은 못 짜더라도 어떻게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가 접근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식이나 손자들을 어떻게 키워야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큰 줄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김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오래간만에 아주 그 멋진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옷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수업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추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걸 네, 뭐 슬라이드가 좀 많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건 다 아시죠? 특히 아마 우리 저 강판사님께서 아마 스마트폰 굉장히 잘 쓰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스마트폰 제일 잘 쓰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법원에도 굉장히 그 스마트 열풍을 불어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5년 전 사진하고 그 8년 후에 사진하고 차이가 모든 분들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뭐 자료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 모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문명사적 변화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는 분도 있는데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혁명을 이끈 게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헌했겠지만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모바일폰 전체의 15%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익은 지난 4분기에 93%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시장을 석권하는 과정 중에서 노키아, 모토로라 뭐 그런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펜텍이라는 회사가 어젠가 그제 완전히 문을 닫았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애플의 그 위세에 뭐 세상이 각각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애플 성공의 요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의 아주 그 독특한 캐릭터. 어떤 분은 또,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문학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저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개인용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난 한 60년 동안 한 40년, 50년 됐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맥킨토시, 그 다음에 이 아이폰 나오기 전에 뉴턴, 이런 식의 기계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보니까, 이거 모바일 폰이라고 들고 다니는데 저거 컴퓨터인데 왜 저 사람들은 컴퓨터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특수한 통신기기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관계를 이 통신기기 시장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기는 먼저 사고 필요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마음껏 용도를 바꿔서 써보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애플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그 기계를 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그 기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플이 그냥 굉장히 성장해서 시가총액 1위의 회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모든 업종 다 통틀어서 되게 큰 회사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능력으로 뭐 시장에 뛰어들어, 남의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시장을 싹 먹어오는 걸 갖다가 외국 언론들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굉장히 많은 변화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문 앞에서 놓고 하고 있는 혁명이 있습니다. 혁신이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예요.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운전석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그러니까 진짜 자동차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하는데 실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개입을 해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이번에 만드는 거는 정말 자동차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죠? 물론 자동차 회사들도 하지만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검색하고 그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 연결된 자동차입니다. 앞에 차하고 뒤에 차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개 속에서 106중 충돌이 났다. 이거 미개한 세상이죠.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다 가르쳐주고 신호등하고 자동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자동차한테. 야 지금 빨간불이야 너희다 서. 이런 메시지를 신호등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품들 간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부품이 고장났어. 이랬을 때 자동차를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계속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건지 하는 거를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엔진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팔로알토시에는 충전기 없으면 집을 못 짓게 해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 가면 출근하면은 자동차 다 이렇게 충전하는데 꽂아놨다가 하루 종일 이러다가 퇴근할 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가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스마트폰이 갖고 온 것 이상의 또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건 내가 실수했을 때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자동차 사고 내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이런 식의 사회적 변화도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이제 개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달린다. 이런 얘기를 벤츠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그 광고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하는 거예요. 전기전자 플러스 화학 플러스 IT 플러스 신소재는 자동차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보는 기계 하는 사람한테 필요 없어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혹시 여러분 자녀나 동생이 자동차 회사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계과 가는 것보다는 여기 IT나 이런 게 가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트럭들은요, 기차처럼 딱 붙어 다녀요. 아주 가까이, 한 1m 안짝으로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가는 차에서 있는 모든 정보를 뒷차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앞차가 브레이크 밟고 따라 밟고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이 또 그 반응하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좁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상에서 저런 트럭들이 한꺼번에 쫙 기차처럼 몰려다닙니다. 연료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자전거 경주할 때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맨 앞에 쓰면은 좀 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맨 앞차가 바람을 막아주면 뒷차는 연료 조금 쓰고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장 가라고 문을 딱 닫으면 이게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 끝난 다음에 스마트 버튼만 누르면은 그럼 자동차가 다시 또 와서 호텔 로비에 쓰도록 하는 것을 아우디라는 회사가 데모를 했습니다. 실용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다란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F-35라는 비행기는 기능의 90% 이상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그때 업로드 시켜서 작전하고 오고, 이번에는 뭐 인력 구출 작전이다 그러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얹어서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2,400만 라인의 그 소스 코드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미 다 예상하신 것처럼 다 그린 거예요. 저거 다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서 우리 재밌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화 명랑에서도 다 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핀테크란 말 많이 씁니다. 금융산업에 IT를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금융산업은 그거의 경쟁력을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핀테크가 가장 금융산업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고, 또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 자체가 은행의 경쟁력인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늦게, 우리 IT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금융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혁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지냈기 때문에 혁신을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중국의 그 알리바바 같은 데가 알리페이 이런 식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금융 시스템들이 막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놀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핀테크가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옥션도 있고 11가 G마켓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일찍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활성화가 덜 됐어요. 그냥 직접 이마트에 가시고 그런 거 훨씬 더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는데 금융거래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었으니까 공인증서 있어야 되고 그거 뽑고 나서 이상한 거 다운받아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니까 활성화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아마존 같은 게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는 게 중국서 갑자기 성장을 해서 그냥 세계에서 물질 회사가 되는 이런 식의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쇼핑도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런 디바이스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걸 대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사고 싶은 물건 말로 하면 되고요. 또 이거 스캐너라서 물건에 갖다 직접 스캔하면은 주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는 고객의 구매 이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화장품 1년 전에 사가셨는데 지금 다시 떨어졌을 텐데 다시 보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다 이제 구매를 촉구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거울은 서 있으면은 자기 내 몸에 옷을 입혀줘요. 보이기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옷이 계속 지나가면서 나를 이 옷은 어떠세요? 저 옷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그거를 직접 입어보고 그러고 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소프트웨어가 전환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도 커다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도 쓰고 카이스트에서는 에듀케이션 3.0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큰 주막에 났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훌륭한 교수가 만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면서 대화도 가능하고요. 숙제도 내주고 채점도 해주고 증서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 증서가 학위증은 아니에요. 수료증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아니니까.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큰 글지 회사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채용을 해요. 뭐라고 그래서 채용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직원이 어디서 배웠는가 하는 건 관심 없다.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인공지능 과목을 16만 명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증서를 해주는데 인공지능 100등을 했습니다. 라고 갖고 오는 그런 사람하고 이름 모르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서 석사학위라고 갖고 온 사람하고 구글 입장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지금 굉장한 변화가 지금 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먼저 보고 수업에 와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개혁에 아주 큰 화두로 지금 뚝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이라는 강좌 프로그램이 KBS에서 지난달에 아마 4회 연속해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아마 기회 있으면 가서 지금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대학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강의자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동영상 떠서 다 같이 공유하면 되니까. 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3D 프린터예요. 3D 프린터하고 3D 스캐너하고 연결되니까 자연에 있는 물체의 3차원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걸 수정을 하고 설계도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집 옆에서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춤형이에요. 우리 제조업이 바뀌는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대량 생산이고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맞춤형이에요. 딱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발은 저게 보통 신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무게나 뛰는 습관을 알아가지고 신발의 스파이크를 다 각각 맞춰줬다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마라톤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니까 지금 제조업에 커다란 혁명이 오고 있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도 그러네요. 드론도 올해가 드론의 해입니다. 올해 그 전자쇼에서 드론이 아주 그 혁명적인 발전을 했어요. 이 드론이 여기 있는 거 재미나는 건데, 요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스시를 날려주는 드론이네요. 식당에서 앉았으면 김밥이 이렇게 접시에서 이렇게 날라다 주면 집어먹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마네킹에다 옷을 입혀가지고 저걸 들고 높은 건물인데 5층 창가에 가서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있는 그 세 번째 있는 거는 셀카 드론입니다. 뭐 셀카 공으로 막대기를 이렇게 해봤자 모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던지면 쫙 가서 찍어주고 돌아 들어옵니다. 뭐 등산을 하는데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찍고 싶으니까 그걸 던지는 그런 장면이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 드론들이 합주를 해요. 여러 개의 드론이 음악을 막 그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합주도 하고 무거운 물건은 같이 듭니다. 앞으로 굉장한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 주문 들어오면 배송을 드론으로 하겠다. 워낙 지상 교통이 힘드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인도에서 지금 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점점 똑똑해져요. 예전에는 벽 뒤에 앉았으면 총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었죠. 요새 총은 똑똑해서 딱 쏘면 이게 날아가서 거기 벽 넘어가자마자 딱 터집니다. 그래서 제압을 해요. 그게 한국서가 만들어 K11 한국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아마 저거 2달 전쯤에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왜 났냐 하면은 저기 무슨 주파수를 어디 하니까 쏘기 전에 터졌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못 만들었던 모양인데 하여간 기본 아이디어는 저런 겁니다. 여기 있는 권총은 아무나 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시계 찬 사람이 쏴야만 나갑니다. 이건 가능하죠. 여기 시계하고 블루투스 같은 거 연결시켜놔가지고 그래서 비밀 암호가 맞지 않으면 총알이 안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여기 뭐 지문이나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이 쏴야만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영화 보면 총 뺏기 위해서 격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포리도 총 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마 컴퓨터 과학 전공한 학생이면 어떻게 하는지 대강 눈치를 챌 겁니다. 이거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새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뭐를 만들까 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힘들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신문 기사도 컴퓨터가 써버리네요. LA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걸 제일 먼저 쏜 게 컴퓨터예요. 지진 나면 어떤 기사가 나가죠? 언제 어디서 강도 매세 지진이 진앙지는 어디고 뭐 이런 식의 기사 아닙니까? 다 패턴으로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만 싹싹싹 집어넣으면 쫙 그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뉴욕 LA 타임스가 제일 먼저 그 송고를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운동 경기 기사도 해요. 뭐 누구와 뭐 야구 시합했는데 뭐 넥센 사장님 오셨어, 회장님 오셨으니까 넥센이 뭐 9회 말에 막노 홈런 쳐서 역전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패턴 다 만들어놨어요. 데이터만 들어가고 기사가 막 나와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기사를 돈 주고 사보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나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수한 거를 막 비판하면 별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과 칭찬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기사에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칭찬 좀 많이 해줘라 얘에 대해서. 그러면 신문 기사가 걔에 대한 칭찬을 막 해주는 뭐 실수는 한 번 했지만 그 다음에 잘해서 뭐 팀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막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문 기사 여기 뭐 회사 실적 보거나 식당 탐방 이런 거 다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로 신문 기사의 90% 이상을 컴퓨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헬스 사이트로 가면 더 놀랍죠. 요즘에 그 DNA 분석하면은 어떤 병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답니다. 옛날에 DNA 하는데 그 13 처음에 인류 사람 하나를 DNA 분석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요새는 며칠 만에 하고 가격도 100불 이하입니다. 여기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어느 날 기자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나 난소 제거 수술 받았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자들이. 그래서 암 걸렸냐? 그러니까 암은 안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이모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유전자 분석해보니까 나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난소암으로 안 돌아가신다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유전자라는 게 뭐죠? 4가지에 대한 그 디지털입니다. 그거에 30억 개가 시퀀스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패턴 매칭하는 겁니다. 뭐가 하죠?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아날로그인 줄 알았거든요. 아날로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속성을 결정하는 게 4개의 속성으로 된 거에 30개의 시퀀스. 그걸로 뭐 가능성을 모든 결정하는 디지털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여기 있는 그 헬스 디바이스는 여기 구글에서 만든 렌즈입니다. 이거 컨택트 렌즈 끼고 있으면은 그 당뇨병 걸리신 분들 맨날 피 뽑잖아요. 그거 불편하니까 그 눈물을 검사해서 모든 그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다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가면 그거 보여주는 스마트폰을 보고 의사가 공유해서 같이 치료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의사 진료하는 과정 같은 거 컴퓨터화 해놨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70년대부터 했습니다. 메디칼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병 들어오면 조사한 검사한 거 쫙 분석해서 당신 무슨 병일 것 같아? 무슨 약 먹어야 돼? 이런 거를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의사를. 그러나 실은 의사 없어도 돼요. 거의 100% 다 맞추고 의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이 그림이 아주 놀라워서 갖고 왔는데 보세요. 정상인이 장애인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됐다. 아니 장애인이 더 잘 뛰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기사가 타임즈 카바 스토리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적인 기사가.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무슨 그 죽음을 왜 어떻게 해석해? 해결해? 이상하게 생각할 때 맞습니다. 지금 그 생명과학이라는 게 이게 정보과학이 돼버렸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 분석하는 것이 생명과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제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 시대가 온 거죠.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죽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요. 잘 새겨보세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도 막 죽었거든요. 안 죽어요. 계속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전원이 거의 동시에 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 죽은 곡선이 생존 곡선이 직각화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지금 모든 학문 체계에 컴퓨테이셔널 말이 좋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뭐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공학도 그렇고 뭐 법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심지어는 좀 여러분한테 도전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Automation of Legal Reasoning, 법률 판단하는 거에 자동화, 이런 식의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판사도 되신 분들겠죠. 인공지능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퀴즈대회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제퍼디라는 퀴즈에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스탑 해가지고 먼저 맞춘 사람이 돈 가져가고 틀리면은 그 정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두 사람이 저 바보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맥주 장원들이에요. 그 장원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동시에 주면은 그거 받고 하여간 생각해서 스탑 해가는 건데 컴퓨터가 이겼어요. 2011년입니다. 이거 인터넷 가면 저 장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 진짜 무력해져 버렸어요. 내가 끝난 다음에 저 사람 두 사람 인터뷰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보스럽다고 내 느낀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있는 거는 동경대학의 인공지능 시험을 봅니다. 아직 합격은 못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성적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올해 정도에 합격할 거라고 그럽니다.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은. 이미 웬만한 사립대학은 다 합격한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지식을 컴퓨터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작가가 하는 얘기인데,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 공평하게 펼쳐있지 않죠.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래도 이쪽 공부하니까 조금 아는 척 하는 거고, 법하신 분들은 별로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사시는 거고 그런 거죠. 미래는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조금 기술적인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뭐길래 저렇게 잘하는 거 하는 거에 약간 이론적 배경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는 정말 단순한 기계예요. 더하기 빼기, AND, OR 이런 것만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돼요.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열 몇 개 할 수 있는 거를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컴퓨터에 시킵니다.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 풀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보통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하고 다음에 만약 이러면 일로 가고 아니 일로 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 하면은 결국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컴퓨터에다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려니까 컴퓨터도 알고 나도 아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컴퓨터 언어예요. 그 언어로 옮기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또 영어에서 코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딩.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묶은 거, 필요한 데이터 이걸 묶은 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지식을 표현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그걸 갖다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남이 만들어준 거에다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누적성이 있어요. 굉장한 거죠. 재사용이 가능해요. 내가 만든 거 또 써도 되고 남이 만든 거 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더니 좀 후지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참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겁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 사셔서 뭐를 이러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그 컴퓨터 전체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우선 데이터 처리가 하는 겁니다. 뭐 봉급이 뭐 시간당 20불인데 몇 시간 일했으니까 봉급이 얼마고 뭐 세금 어떻게 깎아야 되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자동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가능하다고 그랬죠. 어떨 때 뭐고 조건 기다렸다가 뭐고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최적화가 뭡니까? 제일 좋은 걸 누르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여러 번 해보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요. 여러 개가 뭐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누르는 거예요. 하는데 굉장히 빨리 하니까 그 웬만한 거 다 해본 다음에 제일 좋은 걸 누를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겠지만.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골치 아프고 뭐 수식 굉장히 복잡한 걸 했는데 요새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컴퓨터를 해요. 다 해본 다음에 제일 좋은 걸 고르면 되니까. 학문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게 뭐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된다고요.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잘 못하잖아요. 좀 실수해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컴퓨터 하나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딱 묶으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상황 인식이 가능해요. 멋있는 얘기죠. 우리 주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컴퓨터가 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대신 해줍니다.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지식 창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흉내를 그대로 내봐요. 돼요.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음성 인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기계학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오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냐?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은 뭐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는 집체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손톱만해졌죠. 전기를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시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그 컴퓨터 한 대가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 전기도 거의 안 써요. 가격도 1센트예요. 10원이에요, 10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개의 컴퓨터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행히 반도체의 능력 때문에. 또 하나는 통신 능력이거든요. 통신, 아무리 많은 정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건넬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통신이 해주는 거예요. 지난 3, 40년 동안 그 역할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통신이 발달돼 있죠. 근데 그것들을 합쳐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이제 해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이 세 개가 합쳐진 기술, 뭐 디지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술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기술입니다. 어떠한 기술이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불 발견한 거, 뭐 전기를 발견한 거, 굉장한 발견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발명한 거는 굉장한 그 인류 역사, 어쩌면 인류의 존폐, 인공지능 이제 얘기가 나오면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런 세상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름을 줬죠. 제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거는 지금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육체노동을 대부분 자동화했던 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신노동도 다 지금 자동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잠깐 그 편리를 좀 보기로 합시다. 우선 여기저기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게 나가는 소프트웨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잔뜩 들어가 있고 여러분 발전소에도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서 지금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오브젝트, thing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인터넷 오브 띵 그럽니다. IoT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을 뭐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결됐다는 걸 강조하는데 연결이 중요하죠. 그러나 thing, 하나 오브젝트가 다 지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사물지능이라고 해요. 훨씬 더
멋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냉장고가 자동차한테 야 자동차야 난 냉장고인데 지금 우유가 떨어졌다. 너 오늘 퇴근하는 길에 우유 좀 사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지네들끼리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IoT의 세상이죠. 뭐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회사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쭉쭉쭉 해가지고 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니까 그걸 분석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관이라는 거 가지고 막 했는데 직관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죠. 직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이건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한다. 심야버스 노선을 어떻게 그는가. 옛날 같으면 공무원이 아니라 찍었을 겁니다. 이거야. 왜 그렇죠? 물으면 막 뭘 물어 이랬을 텐데 요새는 다 이제 분석해서 여기에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몇만 명이고 어쩌고 이런 걸 따져서 가장 최상의 최적의 경로를 그려줄 겁니다. 여기 있는 그 그래프는요, 이게 재밌는데 우리가 감기 걸리면 구글에 뚫리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감기가 창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특정 언어가 막 나오니까 뭐 열이 난다고 이러는 거 막 나오면은 이 동네 갑자기 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니까 구글이 이 동네 지금 감기가 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네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병관리센터가 알아낸 데이터하고 비교해봤더니 똑같아요. 구글이 알아내는 건 즉시 알아내는데 질병관리센터는 보통 4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4주 후에 알아낸 질병관리센터랑 구글이 나타난 즉시 알아낸 데이터랑 비교하니까 99.7%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구글에서 이제 구글은 서비스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이런 독감 지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 어디에 독감이 가장 되고 있는가 색깔로 표시해줬어요. 이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기분이 좀 나쁘죠? 구글이 너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여러분 키보드 대신 하시는 것 다들 쓰시고 계시는 거고 여기 있는 번역하는 건요 90여 개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직접 번역해 줍니다. 여기 전 세계에 이런 사람 없어요. 무슨 몽골어를 체코어로 번역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거 90몇 개의 언어를 서로 번역하는 걸 구글이 다 해줘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 언어였는데 점점 늘어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번역을 해줍니다. 저도 강연 때 저희 학교 특히 영어로만 강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한국말로 하고 학교 내에서 영어로 강의해야 되니까 그 중국에 번역하는 거를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다 해줬어요. 굉장히 수준이 쓸만합니다, 요새는. 소프트웨어는 바꾸는 도구예요. 법원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러는 방법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똑똑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문화예술도 향연하는 방법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실감, 요새 증강현실 같은 거 이용해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꾸는 도구예요. 그래서 혁신을 하고 싶어하는데 혁신가들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혁신을 생각합니다. 또 작은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빈방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빈방 비고 있는데 빌려주니까 한 70불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장사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방을 찾는 사람과 빈방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매치메이킹 시켜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에어비앤비예요. 그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100억 불입니다. 전 세계에 그 많은 부동산 체인을 갖고 있는 하얏트 호텔 체인이 83억 불이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많은 호텔 체인이 그 아이디어 갖고 매치메이킹 시켜주는 회사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고성, 고스트 나온다는 성도 빌려주고요. 통나무집도 빌려주고요. 뭐 이런 식의 하나만 다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청년이 하고 있는데 한옥만 빌려줘요. 외국 사람들 와서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얏트 호텔, 뭐 영국에 있는 거나 뭐 한국에 있는 거나 똑같아. 베개까지 똑같아. 재미없죠. 근데 한국 안에서 자고 가면 얼마나 멋있어. 새로운 경험이죠. 아침에는 이렇게 한식도 해주고. 말 되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창업회사들, 아이디어가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만든 거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죠.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물건 파는 회사지만 대부분 99%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왜냐면 이런 거 매칭메이킹 시켜주고 뭐 화면 디자인하고 이런 것이 주로 하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에서 이게 업종 관계없이 모든 회사 다 늘어난 거거든요. 1등 회사가 애플이고 두 번째 회사가 석유 회사, 엑슨모빌이고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갔다가 알리바바가 9등입니다. 알리바바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상장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9번째로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네이버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한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포스코보다 크냐 작냐 이러고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해낸다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죠. 무조건 다 이거 했다고 성공은 안 하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하면 어렵고, 뭐 어떤 얘기 많이 나오지만, 기회를 줘야죠,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이런 기회가 있단다. 네 아빠는 못됐지만, 너는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창조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 대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한 사회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투명한 사회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명한 사회 만들자 길거리 가서 뭐 전단지 뿌리면서 뭐 거짓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투명한 사회, 금융실명제 같은 거 정보 시스템 쫙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또 안전한 사회, 저는 이제 뭐 세월호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아니 뭐 폐용수를 조금 싣고 떠나서 배가 빠졌다며요. 그러면 그 폐용수가 얼마 안 되면 출발 못하게 컴퓨터 시스템 만들면 되죠. 왜 못 만듭니까? 카메라 하나 달아놔도 되고, 아니면 센서 하나 붙여가지고 뭐 총도 안 나게 하는데 수평수가 얼마 안 되면 출발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돈도 안 들어요. 카메라 하나가 얼마 됩니까? 요새 뭐, 10불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안 쓰는 거예요. 뭘 끄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컴퓨터를 다 가서 자동화해서 하면 굉장히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뭐 100만 명이 더 필요해요. 20년까지. 그래서 140만이 필요한데 40만 원 공급하고 100만 원 어떻게 공급하냐 하는 게 국가적 큰 아젠다예요. 인도 애들 다 내려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애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 있어요. 뭐 대접자들니까 다 가는 거죠. 삼성에서도 뭐 4만 명이 필요한데 2만 명은 외국에다 두고 있습니다. 개발 필요가 없죠. 뭐 소프트웨어 만들면 갖고 오면 되니까. 폴란드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직업이 없대.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외국에서는 컴퓨터과학 인기가 창조과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카네기 대학의 140명 정원이고요. 지원자예요. 7,000명이에요. 7,000명. 7,000명 중에 한 명이 과에 입학을 한다고요.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하버드 대학 전경인데 이게 유명한 뭐 샌더스 홀인가 하는 그 홀에 그 방인데 여기는 하버드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저기서 차지해요. 제일 크니까. 지금까지 누가 했냐 하면은
마이클 샌던이 가르치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여기 쭉 차지했었는데 그게 밀려났어요. 이 CS501한테. 컴퓨터 개론이라는 과목한테. 왜 그렇죠? 하버드 애들이 뭔가 좀 모자라나요? 바본가요? 왜 와서 이 어려운 과목, 전공도 아닌데 컴퓨터 그 밤새 코딩하고 이런 걸 왜 배우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컴퓨터공학과가 전공 미달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사회 기관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전동차 거기 제어하는 건 다 소프트웨어고요. 가장 극적인 거는 자동차죠. 토요다가 급발진해서 굉장히 사고를 미국서 많이 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경찰 가족이 휴가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계속 이게 밟지도 않는데 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911에 전화 걸죠. 그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다급하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결국 그 차가 사고 나서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뒤집혔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조사해서 그 어떤 엔지니어가 이제 그 제언을 했어요. 사고 날 수 있다는 거를. 그쯤 되니까 뭐 미국 사법제도는 뭐 좀 잘 모르지만 적당히 벌금 내고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토요다가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토요다가 인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아니죠. 토요다가 잘못됐다는 거. 토요다 설계가 잘못됐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야 토요다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엉망으로 개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발하니 품질이 나오겠느냐 이런 기사들은 계속 많이 나왔고요. 뭐 보고서도 이렇게 덕급해 나와서 우리 저희 도래에서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가요? 대한민국도 급발진 계속 일어나요. 소송이 6건인가 7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전원이 다, 모든 게 다 사용자 부주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증명을 쓰는 방법은 없지만 아마 우리도 소프트웨어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고백 하나 했죠. 간단한 거니까 고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랜저 지금 한 10,000대 정도 입고했는데 그 이유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어요. 그 왜 안 들어왔나 들여다보니까 코딩을 잘못했어요. 어드레스를 잘못 썼어요. 그런 쓰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시간을 맞춰주세요. 더 어려운 문제는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일자리가 다 자동화 돼버리는데 왜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신문 없어지는 거 예측하셨죠? 없어질 거야 라고 대부분 그랬어. 언제 없어지는가 하는 걸 어느 기관에서 알아봤는데 미국은 2017년이고요. 대한민국은 2026년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일보 알아보니까 2030년 6월 9일날 조항까지만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내겠다라고 한국일보가 선언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 한국일보 꿈도 야무지다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 한 20년 정도 되면은 종이신문도 다 끝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10년 전부터 종이신문을 안 보고 있습니다. 방송. 여기 TV 누가 보고 있죠? 걔가 보고 있어. 걔만 보고 있어. 다 보긴 보는데 TV를 안 봐요. 뉴스 보죠. 어떤 식으로 보는데 TV를 안 봐요. TV라는 게 뭐죠?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보는 게 TV였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그게 안 됐는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런 것 나타나서 그런 생활 패턴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방송사들이.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자료인데 지상파 3사 매출 굉장히 빨리 줄고 있어요. 아마 3사년 소개하면은 문 닫는 지상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컴퓨터가 이런 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임금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 중산층을 없앴습니다. 중산층의 일을 자동화하게. 너무 그 단순한 일은 자동화하는 데 들어간 돈과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중산층 일들이 아주 고도의 일은 자동화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도의 일까지 자동화돼서 U자형이 됐다가 요즘에 L자형으로 된다고 해요. L자형으로 돼가고 있어요. 고소득까지도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이고 이게 이제 그 일의 양이 남은 일의 양인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L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소득 일도 자동화 돼버립니다.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미국 자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는데 47%가 없어질 것 같다. 직업이에요. 대부분에 47%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러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해봤죠. 그때 63%가 나왔어요. 한국에는 더 컴퓨터에 취약하죠. 뭐 예상했던 겁니다. 미국은 굉장히 컴퓨터화 돼가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한국은 우리는 컴퓨터화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자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뭐 속기사, 우리 법원에도 그런 직업 가지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는 사회별리가 없는 거거든요. 녹음해놨다가 자동으로 번역하고 뭐 읽어보고 검증만 하면 되니까 10명이든지 1명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없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관세사, 뭐 치과 기록사, 뭐 회계사 이런 뭐 멋진 이름을 사라고 붙였지만 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직업이고요. 이쪽에는 뭐 초등학교 교사, 성직자 괜찮은 것 같아요. 절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간호사,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대면하고 뭐 이런 직업들은 좀 살아남는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거는 컴퓨터 관계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쉽고 돈 잘 벌리는 일은 뭐 잘 나가는 나라에서 다 해버리고 뭐 공회 일으키고 뭐 지적을 하고 노동 많이 해야 되고 육체노동 많이 이런 거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가든지 너희들이 해라. 우리 고상한 일을 우리가 하고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글로벌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양극화. 돈 버는 일부와 대부분이 가난한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제 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죠. 지금도 뭐 주크버거나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친구들은 돈을 버는 액수가 몇십조 이렇게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애들 돈 버는 애들이 뭐 개인 자산이 1조, 2조 이렇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된 애들 불구하고. 뭐 다음에 뭐 여기 다음 주에는 다음 학과에서 온다는데 거기 김범수 의장도 자산이 한 1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양극화가 바로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못마땅한 사람도 되게 많죠. 아마 대부분 잘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산업사회에 들어가 산업혁명을 일어날 때 막 거부하는 사람들 많았죠. 기술 혐오주의자들. 그래서 가서 기계 때려부시고 막 그랬는데 특히 대한민국, 우리 한국 경우에 보세요.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아마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가 산업혁명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지. 천주교통해서 받아들였는데 한국 조선 반도 전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대원군 같은 분도 이거 불편하니까 그냥 쇄국 정책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은 우리가 얻었죠. 해방을 얻은 다음에 남북 전쟁하고 이런 게 다 저는 산업혁명 초기에 우리가 좀 더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좀 적응을 했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안 갔을 텐데 지난 한 150년이 진짜 어려운 우리 민족의 어려운 다행히도 산업사회의 마지막에 우리가 3만 번 시대까지 온 거는 참 잘한 거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똑같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간신히 3만 번 왔는데 보니까 세상이 또 바뀐 거예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투쟁 이런 거로 과연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글쎄, 가장 그 극적인 그게 기공사, 치과 기공사네요. 우리나라는 치과 기공사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에서 그래요. 기공사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 고소득의 직업이니까 학생들 많이 오세요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요새는 스캐너를 이렇게 입에다 물려주면은 이 3차원 정보를 다 기계가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프린터를 찍어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물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대모죠. 의료 효과가 너무 착해진다고 대모. 기공사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빨리빨리 필요 없는 직업은 빨리빨리 없다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 훈련 안 시키고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갈 텐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영국에도 옛날 얘기지만 자동차 나왔을 때 우마차 업자들이 자동차가 나오는데 직업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이죠? 빨간 깃발, 붉은 깃발 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그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50m 앞에서 흔들 때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있던 법이에요. 이게 없던 게 아니라 진짜 있었어요. 인천에 뒤져보세요. 근데 이 법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자동차가 무력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굉장히 많은 규제, 공인증서 써라. 공인증서 왜 씁니까?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인증서 쓰라고 했을 때 그걸도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금융, 지금 핀테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미니멈 자본금을 5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안팎거에 와서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창업하는데 50억 자본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약간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통령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이제 소태 정신사회 전략 보고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심각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 여기부터 상당히 제 생각입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정보 시스템 많이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 쓰는 나라예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는 아래 하늘만 쓰면 정보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일 초보에 하는 거예요. 요새는 클라우드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놓고 서로 수정을 같이 하죠. 우리 강민국 판사님은 워낙 잘하시지만 구글 닥스 같은 거 읽어 그러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카이스트 같은 데도 계속 공문이 와요. 클라우드 쓰지 말라.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마라. 글쎄요. 안보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죠? 지금도 아직 클라우드법이 발효가 안 됐습니다. 공공 클라우드법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통과됐는데 9월쯤에 발효된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클라우드를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생산성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죠. 지금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생산성이 OECD 꽁지예요. 미국의 반입니다. 숫자 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료보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열심히 이러는데 호미로 열심히 이러는 거고요. 외국은 근로자도 쫙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도구 사용해야죠. 그게 국산이면 어떻고 외국산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 사다가 빨리 일을 해야죠. 소프트웨어 공급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니까 소프트웨어 산업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베껴 쓰잖아요. 그건 소프트웨어 산업 죽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베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저는 좀 역동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업이 창출돼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안 돼요.
그게 재벌 체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기득권 가지신 분들이 워낙 그 경북에 저항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다음 카카오 그 네이버 얘기도 우리 기존 언론사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런 걸 못 죽여서 그냥 간단히 났어요. 자기 이익을 밖으로서 뺏어갔으니까, 뺏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받아들여야죠. 또 하나는 인재, 교육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우리 저 자녀들은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다들 이제 컴퓨터 하는 거를, 코딩하는 거를 다 이제 의무교육하여서 영국은 5살부터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 그 소프트웨어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은 넉넉지 않지만 KBS에서 떠온 건데 지금 교육은 100년 전이나 필요한 걸 교육하고 있다. 왜냐면 자꾸 왜라는 게 많아요. 왜 필요가 없죠. 인터넷이 다 있는데 인터넷 사용할 수 있으면 아니면 거기 있는 정보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주입식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또 시간이 없는데 뭐 어느 이 교수가 한림대 김현기 교수라 보니 독서를 했더라고요. 우리 대학들이 용 잡는 기술을 가르친대요. 돈 많이 받고. 근데 졸업할 때 물어봤대요. 학생이. 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이 없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도 용접의 학원 만들어봐라. 그랬답니다. 지금 우리 학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수들이 교수 양성하는 거로 계속 그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데 우선 내용을 뭘 가르치는가 하는 거를 지금 교육학한 사람들이 결정하거든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돼요. 물론 국회 존경 못 받긴 하지만 하여간 국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지. 교육학하는 사람 공급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거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수금 뭐죠? 그 국어, 생물 수학 이것만 계속 하겠다 그러지 새로운 것들을 안 가르쳐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콜라보레이션, 협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교육이 다 무너졌죠. 이것을 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KBS 프로그램인데 거꾸로 계셔요. 거기인데 지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카이스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교실에서 강의하고 집에 가서는 이제 다들 외든 거를 갖다가 바꿔서 동영상 같은 거 집에서 다 보고 그러고 와서 수업에서는 토론하고 뭐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수업이에요. 국영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방송 보시면은 저도 보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이 우는 장면입니다. 선생님들이 우시고 학생들이 우는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을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서 너무 애들을 미워했다. 그러면서 막 우시고요. 애들은 이렇게 재미났는데 이렇게 경쟁으로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가르침에 정말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선생이랑 학생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똑같아요. 미리 다 공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권위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 끝났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또 배우는 경쟁이 아니다. 같이 토론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한 거 얘가 아는 거 가르쳐주고 내가 아는 거 제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만들다 그러면 서로 나눠서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팀을 해서 척척척 꽁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꽁치라고 수업에서 버려놨던 애들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시험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못하던 애들이 이 수업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PD를 제가 이제 모셔서 저희 연구소에서 강연 그러는데 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교사들이 6,000명의 그 그룹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육을 좀 혁신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 교육은 이제 지금 대통령 지시하고 그래가지고 18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만.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기초만 잠깐 맛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여러분, 법 보시는 분들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육 혁신을 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 혁신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그 수능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애들 공부 안 할 텐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체육처럼 한번 애들 해보게 합시다. 그래서 재미 느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해서 수능 시험을 지문을 그래가지고 강제로 시키면은 애들 달달달달 또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사교육도 생길 겁니다. 그거는 설사 소프트 교육이 그래서 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육 계획을 위해서 또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해요. 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개방과 공유, 참여 이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상입니다. 이게 뭐 2.0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공유해도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뭐 똑같은 거 나눠주면은 반밖에 못 먹지만 소프트웨어는 내가 만들어서 나 쓰고 또 누구 주더라도 그 사람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협동도 하고 재사용 아주 좋은 축복이죠. 소프트웨어 재사용하고 싶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메시업. 뭐 남들이 한 거 갖다가 내가 수정을 해서 좋은 걸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죠. 난 국가의 역할은 이런 거여야 된다고. 창조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송국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동영상 자료 자기들만 갖고 있어. 난 못 쓰게 해. 이거는 창조를 위해서 좋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점진적 개선.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었을 때 갑자기 좋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수정해가면서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그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처음에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성능이 나빴는데 10여 년간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고, 인사평가 제도, 특히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칭찬받았으면 좋겠고요. 지적재산권 제도도 좀 더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화해주는 모습 갔으면 좋겠고, 국가 R&D 체계, 국가 조달 제도, 물건 살 때, 소프트웨어를 살 때,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고요. 그 다음에 만든 사람 뭐라 그래가지고 너 대학 나오면 몇 년 됐어? 얼마짜리구나? 그러고 몇 시간 걸렸니? 물어봐가지고 그 돈 줍니다. 창의력 있게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죠. 피카소한테 가서 너 몇 시간 만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기업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키워드가 뭐예요? 일사불란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 놔서 애들이 이거는 제일 좋은 마인드죠. 공장에서야 기계가 물건들이 크기가 똑같아야지 효율이 나죠. 주식사회, 창조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구글이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예요. 놀이터 같아요. 여기 여기 당구장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가보니까. 출퇴근이 없어요. 마음대로 놔둬요. 이런 회사들은 그냥 창의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이거의 차이인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일사불란, 이런 식으로 하고 경쟁시키고, 관련이 제일 쉬운 관리 기법이 뭐예요? 경쟁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쟁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너 열심히 하면 너 쫓아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쫓아내잖아요. 대기업들에서. 돈만 되면 우르르 목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좀 되게 친화적인 기업, 이런 식의 것들 돼야 되죠. 지금 구글 같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난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생명과학도. 근데 그 회사의
진짜 강점은 직원들의 창의력을 가장 북돋아주는 이런 식의 경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동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장할 때하고 또 다른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아주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중국, 인도 이런 회사들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처럼 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3만 불 간신히 온 다음에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에 마무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오늘 강조하신 거는 새로운 이 컴퓨터 환경,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두 눈을 뜨고 대처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오늘 핵심을 짚어줬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는 우리 직원이나 외부 청중 중에 자기가 2G 전화기 쓰는 것을 자랑이라고 여기는 분은 오늘 당장 반성하고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법원이 올해 하도로 잡은 스마트 쿼터 정책이 정말로 기막히게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록 여러분이 자아자찬이라 그럴지는 몰라도 올 하반기가 되면 여러분 눈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부산법원이 혁신되고 개방된 법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올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최고 행복법원이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